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혀 다른 세상을 꿈꾸는 2013 꼴통경제 진행자 한국진보연대 정책부장 한선범입니다. 우리사회연구소 연구원 백남주입니다. 네, 꼴통경제 2013년 1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최근 금융시장에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이 미국의 조기 양적 완화 축소설과 6월 29일 결정되는 내년의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전세계 금융자본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이 미국의 조기 출구 전략설인 것 같습니다. 미국이 경제위기가 터진 후에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낮추고 양적 완화라고 하면서 이 대규모의 달러를 이렇게 살포를 해왔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대규모의 달러 살포를 줄이거나 중단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금융시장이 출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남주 연구원, 우선 이 출구 전략이라는 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각 국가들은 이 경제 위기를 맞아서 금리를 최저 수준으로 내리고 대규모의 돈들을 풀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러면 물가 상승을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경제가 침체해 있는 상황에서 돈을 많이 푼다고 꼭 이 물가 상승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죠. 실제로 은행으로 그러니까 풀린 돈들이 실물 경제에 사용되지 않고 은행의 창구에 쌓여 있는 경우가 지금까지 많았었죠. 하지만 경제가 회복되는 국면에 접어들기 시작하면 이제 풀렸던 돈들이 시중에 나오기 시작해서 이 잠재해 있던 물가 상승 압력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풀던 돈을 걷어들이고 금리를 올리는 정책을 써야 하겠죠. 이걸 이제 출구 전략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제 현재 말하고 있는 출구 전략은 금리를 인상하고 풀었던 돈을 회수한다는 수준은 아니고요. 미국은 현재 이제 매달 850억 달러 규모로 시중에 돈을 풀고 있는데 이 규모를 줄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완전한 출구 전략이라기보다는 이제 양적 완화 축소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명확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 조기 양적 완화 축소설 이런 것이 나오고 있는 겁니까? 네, 우선 이 미국 경제에 대해서요, 몇몇 경제 지표들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 이 출구 전략설, 그러니까 양적 완화 축소설에 힘을 실어주면서 이 금융시장을 출렁이게 한 것은요, 이 버냉키라고 이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 우리나라로 치면 뭐 이 중앙은행 총재가 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발언이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이 버냉키 의장이 지난달 이제 5월 23일에 의회에서 출구 전략이 언제 시작될 것으로 보느냐 이런 이제 질문에 답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약 고용시장이 개선세를 유지하고 그런 개선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자신할 수 있게 된다면 앞으로 몇 차례 열릴 공개시장위원회에서 자산 매입 규모 축소를 결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통상적으로 그냥 하는 말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이 수개월 내에 행동을 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연준이 이런 발언을 버냉키 의장이 직접 한 것이 이렇게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런 평가들이 있으면서 이제 버냉키 의장이 이 출구 전략을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설들이 확 퍼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버냉키 의장의 발언 이후에 공개된 이 공개시장위원회, 앞서도 공개시장위원회가 한번 나왔는데 이건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결정하는 기구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공개시장위원회 4월 회의록이 공개가 됐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출구 전략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회의록 그 문구를 보면 견고한 성장 기조가 마련됐다고 판단되면 빠르면 6월 회동에서 채권 매입을 줄일 수 있다는 견해를 많은 위원이 표명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빠르면 하반기부터 이제 지금까지와는 다른 모종의 조치가 단행될 수 있다는 예상을 하기에 이제 충분한 이제 수위의 발언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어 왔었던 거고 그에 따라서 조기 출구 전략설이 확산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이 조기 출구 전략설이 확산이 되면서 이 금융시장에 지금 상당히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좀 상황을 간단히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네, 우선 뭐 주가가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대규모로 각 국가들이 이제 돈을 풀면서 이 돈이 실물 경제에 기여하기보다는요, 주식 시장 등으로 이제 흘러 들어갔었던 거죠.
그래서 주가가 계속 상승을 해왔습니다. 미국의 뭐 대표적인 주가 지수라고 할 수 있는 이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요. 한 달 정도까지만 해도 이제 계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서 상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양적 완화 규모를 줄일 것이라는 설이 나오니까 이 주식시장으로 돈이 이전보다 많이 흘러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할 수 있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이에 따라서 증시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비단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증시가 다들 주춤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양적 완화라고 하는 것이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시중에 있는 국채 같은 채권 등을 사들이면서 돈을 푸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시중 국채를 사들이면 국채는 중앙은행 뭐 금고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런데 반면에 그 사들이면서 현금을 지급을 했을 테니까 현금이 시중에 풀리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런 게 양적 완화의 구조인데요. 그런데 이제 양적 완화 규모를 축소한다라고 하는 것은 중앙은행이 시중에 있는 국채를 사들이는 양을 줄인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이제 국채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국채 금리는 상승하게 됩니다. 국채 가격과 금리는 반비례 관계에서 움직이는데요. 이걸 좀 더 이제 쉽게 이제 이야기를 드려보면 시중에 돈이 이전보다 많이 없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제 규모를 축소하는 거니까. 그래서 시중에 돈이 많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 빌리기가 어려워지겠죠. 이전보다는. 그래서 돈을 빌리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자를 더 줘야지 돈을 빌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가 상승한다 이런 논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적 완화 규모를 축소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시중의 금리를 상승시키는 그런 효과를 보게 된다. 이런 건데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근데 이제 금리가 오르게 되면 경기가 위축되게 되겠죠. 경기가 위축되게 되고 아직 경기 침체에 허덕이고 있는 이제 나라들 입장에서는 시중금리 이제 인상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빚을 많이 지고 있는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이자 비용이 더 커질 테니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안감이 전 세계적으로 좀 조성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미국은 일단 그렇고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여타의 신흥 개발도상국들의 우려도 굉장히 큰 것 같은데요. 네, 이전에 이 뭐 소위 선진국들이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었었죠. 그게 뭐 양적 완화인데요. 그런데 이제 그 돈들이 선진국들의 실물 경제로 흘러가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주식시장 등의 자산시장이나 그나마 뭐 경제 여건이 괜찮았던 뭐 신흥국들, 뭐 중국이나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뭐 중국이나 뭐 이런 나라들로 크게 많이 흘러 들어왔었던 거죠. 이런 풀렸던 자금들이.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신흥국들의 주가가 상승해 왔었고요. 자산 거품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막대하게 이제 풀린 달러가 신흥국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오면서 신흥국에서는 달러가 뭐 많이 들어오니까 달러 가치는 하락하고 자국의 통화는 달러에 비해서 가치가 상승을 해왔었던 거죠. 근데 자국 통화 가치가 상승한다는 것은 자국의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신흥국들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들이 대부분인데 그에 따른 이제 경기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이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데 이제 조기 출구 전략설이 이제 힘을 얻으면서 이렇게 이제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왔던 돈들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서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뭐 미국이 풀었던 돈을 해소하는 거니까 이 돈들이 신흥국으로 흘러 들어왔던 돈들이 이제 다시 미국으로 다시 이제 흘러 들어갈 거다 빠져서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거죠. 우리나라 뭐 IMF 사태 같은 걸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될 건데요. 뭐 이후에 IMF 사태가 온 이후에 어쨌든 간에 외국 자본이 한꺼번에 이렇게 확 일시적으로 빠져나가면서 한국 경제가 위기를 맞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의 위기가 올 수 있다 이런 이제 우려감들이 신흥국에서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전에는 이 신흥국들이 자산 거품 우려나 양적 완화에 따른 이 수출 경쟁력 둔화 이런 거 우려했던 국면이라면 이제는 이 급격한 자금 유출로 인한 이 경제 충격을 걱정해야 되는 국면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런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좀 대표적인 사례가 브라질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제 6월 5일부터 브라질이 외국인이 브라질 채권에 투자할 때 이제 브라질 당국에 내야 했던 6%의 금융거래세, 뭐 소위 이제 일상적으로 뭐 토빈세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금융거래세를 폐지를 했습니다. 이 금융거래세는
브라질 정부가 2009년 10월 미국이 이제 양쪽 완화를 막 하니까 이 단기성 투기 자금들이 이제 브라질로 많이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제 외국 자본에 들어오는 걸 세금을 매긴 거죠,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해서 실시한 정책이었는데, 앞서 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자산 거품 우려와 자국 통화 가치 상승에 대응하는 이런 조치였습니다. 금융거래세를 매겼던 거는. 그래서 미국의 무차별적인 양쪽 완화에 가장 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던 것도 브라질이었었고요. 그런데 이제 미국의 조기 출구 전략설이 흘러나오면서 글로벌 이제 투기 자본들이 급격히 빠져나갈 조짐을 보이자 이제 이 금융거래세를 폐지하기로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반대의 정책을 이제 써야 되는 상황에 와 있는 거죠. 뭐 다른 신흥국들도 이 외국인 자금 유출 우려로 금융시장이 상당히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요. 이 외환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나머지 나라들도 뭐 동남아시아에서 최근에 이제 좀 경제가 급격하게 발전을 해왔던 뭐 인도네시아나 필리핀이나 태국 같은 나라들이요. 이제 버냉키 의장이 앞서 말했던 이 출구 전략설이 유포되기 시작했던 버냉키 의장의 발언이 5월 22일에 있었는데, 이 동남아시아 3국의 경우에 이 발언이 있은 이후 2주도 안 돼서 16억 달러의 투기 자금이 이렇게 외부로 빠져나가는 이런 상황이 나타났고요.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던 이제 필리핀 증시 같은 경우에는 2주 만에 10% 가까이가 급락하는 상황이 나타나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아프리카 내 최대 경제 강국으로 이제 부상하고 있는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경우에는요, 자국 통화인 이 랜드화 가치가 달러 대비 11.3%나 이제 빠지면서 신흥국 통화 중 가장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기도 하고 있고요. 멕시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국채금리가 지난달에 이제 급등하는, 거의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가 한 2% 중반대에서 움직이다가 이번 달 초 같은 경우에는 3% 이상으로 이렇게 급등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상당히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더 큰 문제는요, 이 미국 내 출구 전략 논의가 아직 초기 단계라는 점입니다. 향후 논의 진전 양상에 따라서 전 세계 금융시장에 더 큰 혼란이 예상된다는 점을 지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실제 현재 나오고 있는 조기 출구 전략설은 말 그대로 설일 뿐이고, 버냉키 의장의 발언은 이제 출구 전략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한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거의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논의도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 정도로 이제 큰 충격이, 그러니까 뭐 혼란스러운 상황이, 불안감이 팽배해져 오고 있는 이제 현황이라는 것이고, 이게 더 확산되면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이런 이슈라고 봐집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출구 전략이 논의가 되고 있다는 거는 한편으로는 이 미국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 이런 걸 의미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이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현재 이 미국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평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생각에는요, 이 주식시장이나 주택시장 같은 이제 자산시장 등에서 가격이 오르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긴 한데, 여타 경제의 기본 사항은 이제 회복을 이야기하기에는 아직 어렵다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이 미국 경제가 본격적인 출구 전략을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출구 전략 시행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겠나, 이렇게 봐지고요. 뭐 대표적인 게 이제 고용 상황일 텐데요. 실업률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긴 한데, 5월달 실업률 같은 경우가 7.6%로 절대적인 수준은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물론 이전에 뭐 경제위기가 한창 터졌을 때 10% 가까이 올라가고 이랬던 데 비해서는 많이 떨어져 있긴 한데, 여전히 절대적인 7.6% 실업률이, 그러니까 공식 실업률이 7.6%라고 하는 거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00년대 초에 65%에 근접했던 미국의 고용률 같은 경우에는요, 2008년 경제위기 직후에 이제 60% 아래로 떨어져서 여전히 회복되고 있지 못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업이 장기화되면서 67%를 상회했던 이 경제활동 참가자율 같은 경우가 여전히 이제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63%대까지 떨어져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성장률도 미국이 이제 2%대로 이렇게 잠재 성장률에 여전히 못 미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막대하게 달러를 이렇게 살포를 했지만 신용 창출이 미미하다는 점 역시 문제로 지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경제가 민감 부분에 이제 신용 창출 등을 통해서 일반적 경기 확장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자산 부분만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 이제 이 닥터 둠이라고 불리는 이 월가의 대표적 비관론자라고 하는데요. 이게 마크 파버 같은 사람, 유명한 사람인데요.
6월 7일에 이제 양적 완화로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했지만 국민들의 일자리 창출에는 전혀 도움을 주지 못했고 전체 인구의 1%도 되지 않는 0.5% 정도인 소수 자산가의 재산만 늘렸다. 이렇게 양적 완화를 상당히 비난하는 이런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고용은 크게 회복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고 풀린 돈이 실제 가계 경제로 내려가고 있지는 않은 상황에서 이제 소규모 자산가 계층 중심의 이 소득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이제 미국 경제는 대부분 이제 GDP의 70%를 소비 지출이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미국은 국민들의 소비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 보통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소비 지출이 본격적으로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소비 지출이 본격적으로 회복되기가 좀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봐집니다. 보통 이제 소비가 더 크게 이제 늘어나기 위해서는 일반 가게들의 이제 이 소득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제 소득이 이제 임금이나 뭐 여러 자산 소득이나 이런 게 많이 늘어나야지 소비가 많이 늘어날 텐데 아직 그렇게 보기에는 힘든 단계 아니겠냐 이렇게 좀 봐집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좋다는 평가도 있지만 어찌 보면 그렇지 않다는 평가들 이렇게 두 개가 이제 공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좀 이런 상황이 이 사상 최저 수준의 그러니까 제로 금리죠. 제로 금리와 천문학적인 어떤 달러 살포 그리고 막대한 재정 지출 이걸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더 중요하지 않은가 이런 좀 그런 부분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의 회복세라고 하는 게요. 이제 모든 이제 경기 부양 수단을 다 동원하고 천문학적인 달러를 살포한 결과가 이 정도인 거죠. 그래서 그게 더 심각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회복을 이야기하려면 이러한 조치들이 거둬들여지더라도 지금보다 더 강력한 이 회복세가 나타날 수 있어야 하는데 아직 그렇게 판단할 근거는 찾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 같은 경기 현황에서 출구 전략을 본격적으로 그래서 시행을 하게 되면 경제는 이전보다 더 큰 침체를 맞을 수도 있어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같은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나아가서 이제 오늘의 주제와는 약간 거리가 있긴 한데 경제 위기를 촉발시켰던 2008년 이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촉발시켰던 구조적인 원인,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금융화의 문제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쌍둥이 적자 문제라든지 하는 것들에 대한 해결책이나 대안들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자산시장 중심의 회복을 논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 이제 결국엔 또 다른 위기를 낳을 가능성도 상당히 커 보이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이제 결국 미국 경제 현황이 이제 뭐 양적 완화를 뭐 축소하거나 이제 금리를 올리거나 뭐 시중의 푼돈을 회수해 가거나 이런 본격적인 출구 전략을 시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제 생각에는 좀 이 버냉키 의장이 출구 전략을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시사하는 발언 이건 뭐 굉장히 이제 애매하게 말하거든요. 네.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좀 너무 과민 반응을 보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면 이 지금까지 한 올해 초부터 미국 증시가 굉장히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이 급락할 것 같다 이런 불안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한 위기 이렇게 흔들고 이러는 게 느낌에 이제 곧 있을 이 통화정책 회의에서 출구 전략을 지속한다. 아니요. 양적 완화를 지속한다. 이런 결론을 끌어내기 위한 뭐 음모가 아닌가 이런 의심까지 드는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저도 뭐 기본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뭐 좀 너무 과민 반응하고 있는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봐지고요. 출구 전략을 쓸 때 한 번에 이제 급격하게 정책을 쓰진 않겠죠. 이제 급격하게 출구 전략을 쓰면 이제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쓸 텐데 서두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현재 이야기되고 있는 기존의 정책이 기존의 양적 완화 규모를 축소한다는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버냉키가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유추해 보고 있는 것들이 이제 양적 완화 규모를 축소한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인데요. 출구 전략이라고 하는 게 이제 단순히 푸는 돈의 규모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중에 풀린 돈을 회수해야지 이제 출구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양적 완화를 하면서 이제 미 연방준비제도가 막대한 규모의 국채나 모기지 증권들을 사들였었는데 이를 다시 방출하고 풀었던 달러 지폐를 회수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는 제로금리 수준에 있었던 정책 금리를 다시 인상해서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참고로 이제 금리 정책이라고 하는 건요, 특정 주체나 이제 분야를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모든 경제 영역에 영향을 주는 정책이기 때문에 상당히 강력한 영향을 주는 정책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양적 완화 규모 축소 시사하는 정도는 추구 전략이 거의 초기 단계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아직 시행하겠다라고 한 것도 아니고요. 만약 실제로 양적 완화 규모를 줄였다가 경제에 충격을 주면 다시 늘릴 수도 있는 것이죠. 실제 이제 미 연준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를 봐도 양적 완화 규모를 축소할 수도 있지만 늘릴 수도 있다는 여지를 열어놓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이 금융 투기자본들 입장에서는 이제 버냉키 의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이제 일희일비하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주가 1포인트에 따라서 이제 천문학적인 돈이 오고 가는 이 투기자본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상당히 민감하게 움직일 수도 있는데, 이제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와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경제를 볼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제 미국 경제의 몇몇 지표만을 가지고 경기 회복을 평가하기는 아직 부족하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현 경제 위기를 낳았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가 이렇게 물었을 때 전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 경제에 대한 낙관론은 근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오늘은 이 금융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는 이 출구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예, 미국 경제 현황을 봤을 때 아직 본격적인 출구 전략을 이야기하기는 좀 섣부른 시점이고, 예, 결국 이제 이 금융 투기 자본들의 이 이해관계, 그런 어떤 좀 푸는 돈을 줄이면, 예, 또 이 손실을 보니까 이런 부분의 이해관계에 좀 따른 좀 과민 반응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뭐 조그만 소문에도 급등락하는 증시 같은데 이제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좀 전반적인 거시적인 안목으로 이 경제 상황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백남주 연구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장님, 최근 이 경총 등의 이 사용자 측이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을 하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이 최저임금이라는 게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건지 먼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 최저임금은 정부 산하의 최저임금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논의를 해서 안을 제출을 하고 노동부에서 이거를 이제 고시하는 이런 방식으로 결정이 되는데요. 이 최저임금위원회는 이제 사용자 측, 그리고 노동자 측, 그리고 정부가 각 9명씩 선정한 공익위원들, 그러니까 27명이죠. 이들이 모여서 최저임금을 결정을 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는 이제 근로자 생계비나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 생산성, 소득 분배율 이런 걸 따져보고 이 토론을 통해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위원회 구성을 보면 결국에는 이제 노측과 사측은 팽팽하게 대립을 하고 정부 측이 결국 중재하는 식으로 이제 회의가 진행되도록 해놓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결국 정부가 결정을 하는 거죠. 근데 절차적으로는 이제 다소 개방이 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 달, 그러니까 6월 29일까지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결정을 하고,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서 노동부가 한 8월 말 정도에 확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가정은 설명을 들었고요. 그러면 이제 최저임금으로 영향받는 노동자들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이게 좀 궁금한데요.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이 전체 노동자의 한 14.7%인 258만 명의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에 따라 임금을 받고 있고,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도 전체 노동자의 한 10.8%인 이 189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거죠. 이 범주에서요. 그러니까 합치면은 한 447만 명, 450만 명 정도. 그리고 전체 노동자의 25.5%가 적용이 되는 것이죠. 네. 결국 이 전체 노동자의 4분의 1을 넘는 숫자가 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었는데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올해 최저임금은 얼마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수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작년에 결정이 돼서 올해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4,860원입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6.1% 올랐고요.
주당 40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해서 이 주휴일 8시간을 포함해 계산을 하면 월 한 101만 원 정도 되는 걸로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 월 100만 원이면 이제 혼자 살기도 좀 쉽지 않은 그런 금액인데요. 네, 그렇죠. 연봉 1200만 원이죠. 그렇죠. 그래서 대충만 계산을 해도 이제 월 100만 원이면 월세를 한 30만 원으로 잡고 식대, 그러니까 밥을 먹어야 되니까 이 한 끼 6,000원에 하루 한 2끼 반 정도 먹는다고 계산을 하고 그게 이제 한 달 30일이니까 45만 원입니다. 그럼 합치면 이제 벌써 이 30 더하기 45니까 75만 원이죠. 네. 그 여기에 이제 교통비를 이제 버스하고 전철만 타고 다닌다고 가정을 하면 그래서 1,500원씩 왕복 3,000원. 그래서 25일로 계산을 하면 한 75,000원 정도 되고요. 근데 이제 좀 더 들죠. 휴일에도 다니고 그래야 되니까. 이게 한 8만 원 정도라고 가정을 하면 다 합치면은 지금까지가 83만 원입니다. 여기에 이제 건보료, 뭐 4대 보험 내야 되죠. 그다음 전기세, 이제 수도료, 난방비, 관리비 뭐 이런 것들을 합치면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가정을 하면 93만 원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7만 원이 남는 거죠. 이제 아직 옷도 못 사 입었고 전화비, 인터넷비도 못 낸 상태입니다. 그리고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학자금 대출 이자도 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친구들 만나가지고 술을 한 잔 먹거나 애인을 만나서 밥 먹고 영화 한 편 보면 바로 이제 월 적자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뭐 저축은 생각하기도 힘든 거고요. 이 어떻게 하면 이 버티면 되는 1인 가구가 이제 이 정도로 빠듯한 거고요. 이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이제 헛벌이로는 뭐 전혀 감당이 안 되는 액수고요. 네. 맞벌이를 해도 이제 월 200만 원이다 그러면은 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그죠? 애가 커갈수록 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제 현재 최저임금은 이제 현재 우리나라의 생활 수준에서는 매우 낮고 계속 올려야 되는 좀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노동계 쪽에서는 어느 수준의 최저임금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노동계는 이 최저임금이 이제 전체 노동자 임금 평균의 50% 수준은 돼야 된다. 적어도 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현재 그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으로는 이제 시급 5,910원입니다. 그래서 월 기준으로 한 123만 원 정도고요. 그래서 올해보다 한 월 22만 원 정도 인상된 액수죠. 네, 이 사용자 측은 최근 이 최저임금위원회 회의까지 또 이제 동결안을 이렇게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항상 굉장히 이제 분노스럽지만 항상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측은 2007년 취임위부터 계속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심지어 2009년에는 경제위기를 이유로 오히려 5.8% 삭감하자고 주장을 한 적도 있습니다. 아주 최근이죠. 그리고 이 국민들의 이 최저 생활을 보장하자는 차원에서 이제 최저임금을 정하는 건데, 이렇게 이제 노측과 사측의 편차가 크면서 이 최임위에서는 주로 이제 인상률 중심으로, 그러니까 과거의 기준을 중심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동결을 주장하는 사용자 측의 주장의 근거는 뭡니까? 물가 인상률이 현재 좀 낮게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최저임금을 인상을 하면 중소 영세 기업이나 이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진다는 거죠. 이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고 이러면서 고용이 줄고 해고가 늘어난다. 이런 논리죠. 네. 물론 이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없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부분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렇지만 뭐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민주노총이나 노동계 쪽에서 나온 얘기는 이 최저임금이 올라간다고 해서 고용 문제가 크게 영향을 주고 이런 것은 아니다라는, 그러니까 그 상관관계는 별로 없다는 이제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제 기업이 이제 사람을 새로 고용하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임금 문제도 있지만 여러 다른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투자를 해서 뭐 수익을 얻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큰 영향은 없다, 이런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노동자들한테 비록 이제 최저임금이 비해서 높아져서 부담이 생긴다 하더라도 이 노동자들한테 생활이 가능한 임금을 줘야 된다. 이거는 이 자본주의적 눈으로 봐도 기본적인 거죠. 그리고 이제 경제가 계속
뭐 꾸준하게 느리지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와 물가 상황에 맞춰 꾸준히 인상을 해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올라가고 상승하는 이 생활 수준과 이 최저임금의 인상분에 맞춰서 기업들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죠. 뭐 최저임금 안 줘도 일할 사람 많다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그만큼 우리 사회가 위험하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중소 영세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진 거는 이제 최저임금 때문이라기보다는 외환위기 이후 대량 정리해고가 벌어지면서 이제 자영업자들의 수가 절대적으로 증가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공급 과잉이죠.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진 거고. 그리고 재벌들이 이제 납품단가 후려치기나 일감 몰아주기 또는 이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의 영역을 침범하는 이런 문제들이 이제 결국 이 중소기업들이나 자영업자들의 이익을 크게 갉아먹은 뭐 이런 거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최저임금 억제 같은 걸로 풀게 되면 악순환이 진행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최저임금을 또 크게 올리는 거는 뭐 경기부양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은 이 소득 증가분을 거의 대부분 소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고요. 그만큼 이제 국내 경제에 돈이 도는 거죠. 지금 세계 경제가 위기고 수출 증가세도 정체돼 있고 이 수출이 잘 돼도 다 이제 그 여분 잉여들이 재벌 총수하고 외국 자본이 챙겨가 버리니까 국민들이 쓸 돈이 없는 상황이니까요. 이제 건설업도 잘 안 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최저임금은 계속해서 이제 인상이 돼야 되고 적정한 수준까지 올라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정부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까? 이 새 정부 들어서 이제 처음 이렇게 최저임금 논의를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최저임금 현실화를 공약한 바 있습니다. 이 최저임금을 현실화하겠다는 말은 이 최저임금이 현실에 안 맞게 낮으니까 올리겠다 이런 뜻이죠. 네. 아니면은 현실에 맞지 않게 높으니까 내리겠다 이런 뜻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고. 방한남 노동부 장관도 정권 출범 초에 한국노총을 방문해서 최저임금을 확실히 하겠다고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계를 방문을 해서 최저임금을 확실히 하겠다 이 말은 이제 확실히 올리겠다는 얘기겠죠. 확실히 내리겠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네. 이런 상황이고요. 네. 이 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시기에 최저임금 관련해서 한번 이제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었는데요. 새누리당 대선 후보 경선 토론에서 이 최저임금에 대해서 좀 5,000원 좀 넘는 거 아닌가라고 답변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사회자가 이제 올해 그러니까 이제 토론회가 있었던 건 2012년이었죠. 네. 최저임금이 4,580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당시 박 후보가 아르바이트 시급이 5,000원이 안 됩니까? 라고 반문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이 최저임금도 몰라서야 되겠냐 이런 비판이 있긴 했는데 뭐 오히려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 발언은 이 박 대통령이 2012년 당시에 이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이 한 5,000원은 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최저임금 상식적으로 5,000원 넘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5,000원, 2012년에 5,000원이 되었어야 한다라는 걸 이제 기본 가정으로 해서 작년 인상률이 6%였으니까 올해도 비슷하게 올라서 한 12% 올랐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2년간 12% 올랐죠. 그쵸. 2년간 12%. 왜냐하면은 지금 2014년 걸 결정해야 되는 거니까요. 내년 최저임금액은 그렇게 되면은 이제 5,000에 12%니까 더하니까 5,600원 정도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말씀하신 대로 사측은 동결안이니까 올해 액수인 4,860원이고 노동계는 현재 5,910원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박 대통령의 어떤 마인드라 그래야 되나요? 어떤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에는 5,600원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노동자들 쪽에 훨씬 가까운 거예요. 이런 부분을 봐도 이제 가령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어느 정도 해야 되냐라고, 그러니까 적당한 수준이 어느 정도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수준은 대부분 노동계가 주장하는 수준과 가깝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볼 때 뭐 사용자들은 줄이려고 하고 노동계는 올리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그런 데서 균형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나 뭐 인상률이 얼마냐 인상률이 뭐 10%고 6%고 이런 거를 이제 판단하기보다는 이 노동자들이 최소 생활이 가능한 적정 수준의 최저임금이 얼마냐 이런 걸 갖고 고민하는 게 더 타당하다고 보여지고요. 예, 현 정부도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 박근혜 정부가 이 박 대통령의 후보 시절까지 포함을 해보면 말로는 이제 최저임금을 꽤 올릴 것처럼 이야기를 해왔었는데요. 과연 몸으로 어떤 자세를 보일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15번째 2013 꼴통경제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현장의 소리 방송이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농민들의 현실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